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랫동안 회자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오며 여러 버전으로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소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한 생활을 떠나 조용한 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그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마을의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그는 그곳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바로 괴담의 숲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였다. 괴담의 숲, 은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숲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숲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유 없이 괴현상을 경험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접근하는 것을 피하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청년은 이 소문의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를 챙겨 그 숲으로 향했다. 숲은 밤이 되자 불길하게도 고요했다.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그는 마치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과 이상한 소리를 느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며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숲의 중심부에 다다랐을 때 그는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은 쇠락해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청년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생각보다 휑했지만 중앙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그 안에는 마을의 과거 역사가 적혀 있었다. 옛날 이 마을에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숲에 격리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잊고 숲은 그 후로 저주받은 장소로 변했다고 했다. 일기장은 그저 남겨진 기억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러나 청년이 일기장을 읽는 동안 문득 기분 나쁜 기운이 그를 감쌌다.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가 뭉툭하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변했다. 청년은 공포에 휩싸여 후다닥 일어나 오두막을 빠져나갔다. 바깥으로 나오자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그는 사람의 형체를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이상했다. 눈빛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를 응시하고 있었고 청년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숲은 그를 괴물처럼 집어삼킬 듯 포위해왔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다리 힘은 거의 빠져버렸고 그제야 그는 마을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다.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니 숲은 평화롭게 고요했다. 그때 느꼈던 공포가 마치 거짓말 같았다. 그날 이후 청년은 다시는 숲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는 그런 경험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는 그에 대한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가 만난 것이 마을의 비극적 과거와 관련된 영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이후로도 괴담의 숲은 여전히 오싹한 장소로 남아있다. 누구도 그 숲을 들어가려 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다. 다만 그곳을 지나칠 때면 사람들이 느끼는 찬바람과 싸늘함은 여전히 그 무엇이 그곳에 남아있음을 암시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돌고 있으며 그중 하나를 극도로 확장하여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한밤중에 전화라는 제목의 공포 이야기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그날따라 더욱 피곤함을 느꼈다. 오랜만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조금은 들뜬 기분도 있었지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하여 지친 몸은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질 것만 같았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45분 그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전원하고 침대에 몸을 뉘었다. 이상하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한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영수는 불편한 자세를 고쳐가며 잠을 청했지만 자꾸만 깨어나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였다.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앙상하게 울리는 진동 소리가 방 안 가득 메워지는 듯한 느낌에 놀란 영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낯선 번호, 누구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대답 대신 들려오는 것은 정체불명의 잡음이었다. 끼익,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중간중간 낮게 깔린 목소리가 웅얼거리는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일상 업무를 하던 중 동료에게 전날 밤에 전화를 이야기했다. 동료는 그저 장난 전화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영수는 이상하게도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그날 밤 영수가 잠자리에 들 무렵 똑같은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전히 울리는 잡음 속에 이번에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보고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영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끊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집안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같은 번호로 전화가 이어졌다. 항상 밤 11시 45분이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변했다. 오늘 파란 셔츠를 입은 모습이 멋졌어요. 지하철에서 당신 옆에 앉은 사람 봤어요. 그의 일상 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영수는 점차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갔다. 영수는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번호를 차단해보려 했지만 전화는 항상 새로운 번호로 걸려왔다. 번호를 바꿔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그는 핸드폰을 수시로 끄고 지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그는 언제 어디서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전화가 왔을 때 영수는 다급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물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당신 뒤에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영수는 느릿하게 그러나 단호히 몸을 돌렸다. 하지만 불길한 기대와는 달리 뒤에 아무것도 없었다. 허탈함과 함께 안도감이 밀려들었지만 그때 돌아서던 그의 시야 아래로 핸드폰 화면이 비춰졌다. 화면에는 어둡고 흐릿한 자신의 방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떨어뜨린 영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제서야 방 구석에서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공포에 질린 영수는 손이 덜덜 떨리면서 도전 등 스위치를 켜기 위해 손을 뻗었다. 불이 켜진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선명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집에서 머무르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저 황당한 장난 전화였을 것이라고 혹은 그가 피곤해서 상상한 것이라고 했지만 영수에게 그날의 경험은 산채로 가슴에 아로새겨질 공포 그 자체였다. 그리고 여전히 이야기의 끝엔 갇힌 사람처럼 그를 쫓아다닌 듯한 그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그들이 말하는 현대 기술과 결합된 공포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겨져 있다. 이야기는 허구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령 같은 경험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추정할 수는 없다. 조심하라는 경고처럼 이야기의 뒷이야기도 하염없이 흘러간다. 세 번째 이야기 물론이죠. 공포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순전히 허구임을 밝힙니다. 2005년 여름 나는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 발길이 드문 호수 근처에 산장에 가기로 했다. 그곳은 한국의 외진 시골에 위치해 있었고 인터넷에는 거의 정보가 없었다. 다만 오래된 지역 전설들만이 그 장소의 존재를 입증해주는 듯했다. 여행 전날 우리는 산장에 도착하기로 했고 그곳 주인과 간단하게 안부를 나눴다. 주인은 연로하신 할아버지였고 그의 친절함은 호감이 갔지만 어딘가 모를 불안감도 함께 느껴졌다. 그는 우리에게 산장의 유래와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산장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건축된 것으로 그곳에는 한때 사람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당시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유독 초점이 맞지 않는 흐릿한 모습이었다. 첫날 밤 우리는 짐을 풀고 산장 주변을 돌아보며 여유를 즐겼다. 해가 지고 나서는 모두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눴다. 그러던 중 산장에 묵었던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되었다. 친구 중 한 명인 지수는 흥미로워하며 핸드폰으로 지역의 전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놀랍게도 산장 주인이 보여준 사진 속 흐릿한 모습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산장의 관리인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호수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지만 그 후에도 그의 유령이 산장을 배회한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모두 이를 일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음산한 느낌이 남아있었다. 이튿날 우리는 산장을 벗어나 호숫가로 향했다. 흐린 하늘과 희미하게 드리운 안개는 우리의 하루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주변 경치는 훌륭했지만 아무도 그 경치를 오랫동안 즐기려 하지 않았다. 호수 주변을 거닐던 중 우리는 그곳이 인기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어딘가 모를 묘한 적막함이 감돌았고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산장으로 돌아왔고 피곤해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밤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그 소리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사람의 속삭임처럼 변해갔다. 잠결에 그 소리를 듣던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내 눈은 이상하게도 한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창문에 무언가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고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 중 몇 명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조금 더 머물러 그 원인을 밝히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두려움이 점차 커져만 갔다. 그러다 마침내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여 산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짐을 챙겨 산장을 뒤로 하고 차에 오른 우리는 그곳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그리고 거의 도시 근처에 도착했을 때쯤 우리는 차량의 백미러에 비친 뒷좌석 창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젯밤 창문 밖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흐릿한 무언가였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의 경험에 대해 적은 뒤 우리는 일상의 복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묻어두기로 했다. 오래지 않아 인터넷에는 누군가 그 산장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글이 올라왔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다시 서로의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일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산장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속에 남아있다. 그렇지만 난 다시는 그곳을 방문할 용기가 없다. 아무도 그 유령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날 밤 들었던 속삭임은 여전히 생생하다. 잊히지 않는 기억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어떤 전설이 얼마나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은 확실히 진실이었음을 말이다.